갈리아 전쟁은 7년차 알레시아 공방전으로 실질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8년차는 잠부를 끄는 작업이었고요. 9년차는 전소된 갈리아 지방에 묘목을 심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집정관이 되고자 합니다. 한 번 집정관이 된 사람은 10년 후에 다시 집정관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59년에 집정관을 지냈기 때문에 기원전 48년 집정관이 되는 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반카이사르파죠. 원로원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원로원 모두가 반카이사르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카이사르파 원로원 의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칼을 내려놓고 법을 들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카이사르파가 왜 결성이 되었을까요? 카이사르는 민중파의 우두머리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유는 고모부가 마리우스라는 민중파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정관을 지내면서 원로원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집정관 후보에 등록하던 시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법무관을 지내고 스페인의 속주 총독으로 나서게 됩니다. 군사적 역량이 뛰어났던 카이사르는 스페인에서도 공을 세우죠. 로마로 돌아와서 개선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원로원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속주 총독은 군사령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선식을 수행하는 경우 군대를 국경에서 해산을 한 이후 로마 성벽 밖에서 다시 모여서 로마 시내로 개선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령관은 로마 시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정관 후보 등록을 하려면 로마 시내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직접. 그래서 원로원은 개선식 시기를 집정관 입후보 시기 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카이사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거죠. 개선식을 포기하고 집정관 입후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으니까요. 원로원이 이러한 작전을 썼던 이유는 폼페이우스가 개선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법무관은 1년에 10명씩 뽑습니다. 하지만 집정관은 2명입니다. 민중파의 힘만으로는 집정관에 당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투표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정관을 뽑는 민회의 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많이 가집니다. 로마는 소득세를 거두지는 않고 혈세를 거둡니다. 병역의 의무가 소득세인 거죠. 그런데 기병과 일반적인 군단병은 분명히 장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돈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병은 말도 관리해야 되고요. 말을 관리할 노예들도 필요합니다. 장비를 채워줄 노예들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군대에서 기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단병도 중무장 보병과 경무장 보병으로 갈립니다. 중무장 보병은 말 그대로 중무장입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군인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크리엔타스 파트너네스 관계라고 해서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후원자가 출정을 할 때 같이 출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민중파의 후보인 카이사르는 민중의 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두 정치를 결성하게 됩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로마 최고의 부자이고요. 기사계급, 성공한 경제인들의 대표입니다. 또 한 명은 폼페이우스입니다. 해족 소탕 작전, 동방정복 등을 통해서 민중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들이면 집정관 당선은 확실해집니다. 집정관이 된 이후 통과시켜야 될 법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크라수스는 왜 카이사르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동방 지역을 재편할 때 경제인 계급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는 거죠. 폼페이우스에게는 휘하 장병들의 퇴직금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원로원의 술수에 말려들어서 개선식은 했지만 퇴역병들의 퇴직금인 토지를 주지를 못한 못난 사령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되고 한참 동안도 원로원에서는 몰랐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죠. 첫 번째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7, 80여 년 전 그라쿠스 형제에 의해서 처음 수면 위에 올랐던 사안입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면서 영토를 급속도로 확장해 나갑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비옥한 땅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 이탈리아 반도 내 농산물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영농의 몰락이 이어지게 되고요. 자영농들은 자신의 땅을 경작하기도 했지만 국유지를 임차해서 경작하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영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유지 임차권은 되돌려주라고 하는 거죠. 원래 로마법에는 한 가구 또는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러한 법을 우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임차권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부자들은 대부분 원로원 의원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군은 시민병 제도입니다. 자신의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영농의 몰락은 군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무적 로마 군단은 그라쿠스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 전부터 이미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라쿠스는 국유지 임차권에 대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국유지 임차권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들은 이를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정말 싫어했던 원로원 최종 공고를 동원해서 그라쿠스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호민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기득권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삼두 정치를 앞세워 농지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꿈은 여기까지가 아니었나 봅니다. 한번 집정관을 지내고 나면 10년 동안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바로 갈리아입니다. 갈리아 지역에 흉년이 들거나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난민들이 살기 좋은 이탈리아 지방으로 쳐들어 왔었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갈리아로 떠나 있는 동안 로마가 반 카이사르파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후방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카이사르를 공격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집정관이던 시기 기원전 59년 새로운 장인인 피소와 폼페이우스의 오른팔인 가비니아누스가 집정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클로디우스를 호민간에 당선을 시킵니다. 카이사르의 부인을 짝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캔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크라수스를 동원해서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키케로가 반대되는 증언을 해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는 귀족인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사람인 클로디우스가 평민이 되도록 하고 호민관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호민관은 평민 집회에서 뽑히는 평민의 대표입니다. 로마의 선출직 중에 유일하게 정치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로원을 의회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로원은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모여있는 자문기관일 뿐입니다. 그 외에 선출직은 대부분 행정관입니다. 집정관이나 법무관이나 안찰관이나 재무관 등이죠. 호민관은 집정관과 함께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반 카이사르 법안이 통과되려 할 때 호민관이 등장해서 거부권만 행사해주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마침 헬베티족의 이동 소식도 들려옵니다. 집정관이던 시기 자신의 임지를 갈리아로 정해놓은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스위스 지역으로 진군을 합니다. 갈리아 전쟁 1년차는 헬베티족과 아리우비스토스의 게르만족을 제압하는 시기죠. 이때 로마에서는 클로디우스가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한 사람은 추방되어야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키케로는 집정관이던 시절 카틸리나 음모 사건을 처리합니다. 카틸리나의 음모 사건을 확인한 원로원은 원로원 최종 공고를 발동합니다. 집정관에 대한 조언의 형태입니다. 수행은 집정관이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는 카틸리나 일당을 체포하고 즉결 처분을 해버리게 됩니다. 클로디우스의 법은 키케로를 타겟팅을 한 거죠. 하지만 이듬해 집정관 선거에서는 삼두 정치가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파에서 한 명이 당선이 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원로원파에서 당선이 되거든요. 원로원파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리아 전쟁 2년차 기원전 57년은 카이사르가 벨가의 지방을 정복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레미족과 함께 벨로바키족, 트레비리족을 제압하던 시기죠. 로마 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호민간에서 내려온 클로디우스는 민중파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사경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원로원파는 역시 호민간 출신인 밀로를 앞세워서 원회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둘은 수시로 로마 시내에서 격투를 벌입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원로원파 집정관은 키케로의 복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혼란은 안정을 원하게 되고 키케로가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키케로가 복귀한 이후 원로원파는 폼페이우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클로디우스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삼두 정치를 와해시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뭔가 줘야 폼페이우스도 마음이 흔들리겠죠? 5년짜리 식량청 장관이라는 전대미문의 관직을 만들어서 주기로 합니다. 로마는 해외 영토가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밀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됐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안찰관이라는 하위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차원을 넘쳤다는 현실적인 이유까지 더해졌을 겁니다. 폼페이우스에게 주어진 식량청 장관은 군대 지휘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기꺼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다시 힘이 났는지 로마 최초의 석조 원형극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의 대부분의 석조 원형극장들은 그리스인들이 만든 것이고요. 로마인들이 만든 것은 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이사르, 삼두 정치가 와해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속주에 오래 눌러앉기로 합니다. 첫 번째 회담은 크라수스와 진행이 됩니다. 속주 총독이었기 때문에 크라수스가 이탈리아 북부 속주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라벤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폼페이우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루카라는 곳에서 삼두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600명의 원로원 의원 중 200명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회담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비밀회담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으로 보아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다음에 기원전 55년 집정관에 취임한다는 것과 이후 속주 총독 취임에 대한 협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방을 해결한 카이사르는 갈리아로 돌아가서 최초의 대서양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갈리아 전쟁 4년차인 기원전 55년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속주 총독 권한 받기라 할 수 있는 라인강 너머의 게르만과 도보해협 너머의 브리튼 섬으로의 출정을 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에겐 달 착륙과 유사한 충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시내에서도 인기 정책을 몰아갑니다. 포로로마노가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 어울리지 않게 작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해요. 키케로가 산 초호화 주택이 350만 세스테르티우스였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쏟아부은 돈은 6천만이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인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54년 한 명만 카이사르가 원하는 집정관이 당선되었다고 해요. 카이사르가 두 번째 브리튼 섬 침공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로마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집정관이 서로 다른 진영이었던 것도 이유가 됐었을 겁니다. 클로디우스와 밀로가 만든 사경단과 원효단이 수시로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폼페이우스는 정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크라수스는 속주 총독으로 일찌감치 출발한 상황이었고요. 부자였던 크라수스는 젊은 시절 스파르타쿠스 노예전쟁 때 승리를 이끈 사령관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의 1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군단병들의 긴장감을 높여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노예군단의 지휘관 레벨은 검투사들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를 줄 알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병들은 로마의 빈민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겼다는 것은 크라수스가 군사적 재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크라수스는 부를 축적하면서 로마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기는 정말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아 로마 최고의 재벌이 된 크라수스. 이번에는 명예를 얻고 싶었나 봅니다. 노벨상을 원하는 트럼프처럼요. 그래서 크라수스는 일찌감치 동방으로 떠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공백 상황인 거죠. 여기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 5년차 말, 기원전 54년 말 암비오릭스의 암수에 걸려 1.5개 군단을 잃게 됩니다. 기원전 53년은 카이사르에게는 복수전의 해였고요. 로마에는 재앙의 해가 됩니다. 지난 겨울 카이사르의 1.5개 군단 전멸 소식도 전해졌고 크라수스가 이끌고 왔던 원정대는 새로운 전법에 휘말려 대패를 하게 됩니다. 민중파의 우두머리라 자처했던 클로디우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밀로가 당연히 배후로 지목이 되고요. 키케로가 밀로의 변호인으로 나섰지만 민중파들의 함성에 밀려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극도로 혼란한 로마, 이듬해 집정관 선거를 치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카이사르도 1.5개 군단
판단은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기원전 53년 이듬해인 54년 집정관에 대한 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원로원은 궁여지 책으로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관으로 취임하도록 합니다. 민중파들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비상대책인 거죠. 로마에도 단독 집정관 형태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외침이 있었을 때 2명의 집정관 중에 1명이 임시 기간 동안 단독 집정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독재관이란 이름이 붙어 있고요. 하지만 집정관이 뽑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관직을 만들어낸 겁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갈리아 전쟁 7년 차는 첫 번째 퇴각도 하고 알레시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는 시기거든요. 베르킨케도릭스라는 적을 앞에 둔 상태에서 후방이라도 적이 아닌 것이 훨씬 나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해 겨울 카이사르는 속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뒤처리할 것이 너무 많았던 거죠. 겨우 진정이 된 로마. 다음에 집정관 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이때 뽑힌 마르켈루스라는 집정관은 극렬한 반카이사르파입니다. 또 한 명의 집정관인 루푸스는 중도파 의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르켈루스는 카이사르를 속주 총독에서 해임하고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중도파인 루푸스가 반대해서 이 법안은 통과되진 않습니다. 카이사르가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오르는 인기만큼 반카이사르파의 파도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말도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떠나지 못합니다. 전후 처리를 해야만 했거든요. 7년차 알레시아 공방전으로 실질적인 갈리아 전쟁은 끝났지만 8년차 잔불을 끄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잔불이 꺼지고 나면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서 세금도 로마 본토보다 적게 부과하고요. 유력자들에게 선물도 돌립니다. 로마에서의 일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가 다시 혼란에 빠지면 업적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기원전 50년 여름 겨우 이탈리아 북부 속주로 귀환하게 됩니다. 마지막 속주 총독 임기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48년 집정관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죠.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후 원로원과 카이사르의 법적 투쟁에는 몇 명의 인물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폼페이우스입니다. 정치적이진 않지만 민중의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사람이 원로원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마르켈루스가 카이사르를 소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명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장군 출신입니다. 본인이 동방속주를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원로원파에 의해서 당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원로원파라고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쿠리오입니다. 평민 귀족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 원로원파의 대변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카틸리나도 그랬지만 쿠리오도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카이사르가 탕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부어 삼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비전에도 공감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평민 귀족이었던 쿠리오는 호민관의 입후보를 하게 되고요. 카이사르의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쿠리오는 집정관 입후보를 반드시 로마 시내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법에 카이사르를 예외로 해주자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 법안은 일반적인 민회에서는 당연히 원로원파의 반대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평민집회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부하장병들을 모아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동박을 재편할 때 폼페이우스와 함께했던 장병들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 반도 내에 여기저기에 식민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정착을 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폼페이우스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았던 카이사르는 여기서 뒤통수를 한번 맞게 됩니다. 기원전 49년이 되면 카이사르의 공식적인 속주 총독 임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관례상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 전까지 전 속주 총독이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카이사르와 쿠리오는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속주 총독 임명을 계속 거부권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원로원은 크라수스가 패전해서 치욕을 겪었던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2개 군단을 편성하기로 합니다. 그중 한 개 군단은 카이사르의 군단, 또 한 개 군단은 폼페이우스의 군단으로 하기로 하죠. 그런데 갈리아 전쟁 5년차 말 15개 대대를 잃었을 때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에게 한 개 군단을 빌려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빌려줬던 군단을 내놓겠다고 한 거죠. 카이사르는 2개 군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카이사르는 동의를 합니다. 2개 군단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2개 군단은 동방으로 파견되지 않고 로마 아래에 있는 카푸아 근처에 주둔하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카이사르는 다음 해 집정관 입후보를 하고 선거를 할 때 쿠리오처럼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관 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호민간에 입후보를 시키고 당선을 시킵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원로원에 제안을 합니다. 내가 군대를 갖고 있는 게 불안하다면 해산을 하겠다. 단 폼페이우스도 함께 해산하자. 하지만 원로원은 깔아뭉개게 됩니다. 물론 원로원도 모두 강경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도파에서는 폼페이우스를 스페인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폼페이우스는 스페인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속주에 머물지 않았었거든요. 중도파 입장에서는 로마 본토 내에 군대가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 강경파는 현재 카이사르가 대부분의 군단을 갈리아에 두고 단 한 개 군단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카이사르한테 넘겨받은 2개 군단을 폼페이우스가 지휘를 하고 카이사르를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해는 기원전 49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파는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아마도 원로원 의원들은 마리우스와 술라의 내전 상황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폼페이우스가 나섭니다. 자신의 군단도 해산하라는 말에 화가 나서였을까요? 원로원이 원하면 내가 칼을 들겠소. 이렇게 되자 원로원은 최후의 보루인 원로원 최종 공고를 발동을 합니다.